안녕하세요. 첫눈으로 너무도 소중한 것을 되찾은 40대 남자입니다. 여러분께선 운명을 믿으시나요? 이렇게 말하니까 꼭 도를 아십니까? 처럼 들리지만 저는 그 운명이라는 걸 직접 경험해 봤답니다. 운명인지 절 가엾게 여긴 하늘이 내려준 마지막 관용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전 그때 일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었어요. 제 스스로에겐 기적과도 같았던 그때 이야기를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부디 편안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꽤 여유로운 집의 외아들이에요. 아버진 나중에 고위공무원까지 지낸 분이셨고, 어머니는 약사셨죠. 부모님은 딱 하나 있는 자식인 절 굉장히 애지중지하셨습니다. 문제는 저를 너무 오냐오냐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부모님 아래서 저는 이기적이고 사회성이 없는 아이로 자랐어요. 친구들을 무시하고 이기적으로 굴며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다 보니 자연스레 제 주위엔 친구도 없어지더라고요. 제가 생각해도 당시 어린 시절 전 공부만 잘했지 정말 싹수가 없는 애였던 것 같아요. 그런 제게 유일하게 먼저 잘해주고 다가와줬던 친구가 있었는데요. 그 친구는 바로 국민학교 4학년 시절 처음 같은 반이 됐던 강숙란이라는 친구였어요. 새 학기가 되자마자 제 짝이 된 숙란인 친구가 없던 절 정말 잘 챙겨줬죠. 야, 너 나 좋아하냐? 왜 자꾸 나랑 붙어 다니려고 해? 숙란인 아무도 저와 짝을 하지 않으려는 체육 시간에 제게 먼저 짝을 하자며 손을 내밀어 주었고 늘 혼자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먹던 제 옆에 남아 함께 도시락을 먹어 주었어요. 솔직히 전 자존심 때문에 친구가 필요 없는 척했지만 사실은 외로웠습니다. 그래서 제 옆에 있어주는 숙란이가 좋았지만 말은 굉장히 삐뚤어지게 나왔던 것 같아요. 저런 제 말에 숙란이 픽 웃으며 이렇게 말했죠. 너 친구 없잖아. 그래서 내가 친구해 주는 건데? 왜? 나 갈까? 너 나랑 놀기 싫어? 누가 가래? 그냥 물어본 거지. 숙란인 워낙 남녀노소 모두에게 인기가 많아 늘 주위에 친구들이 몰렸는데 항상 숙란이 옆에 있게 되다 보니 자연스레 저도 다른 애들이랑 조금씩 어울리게 됐습니다. 제가 평소처럼 친구들에게 못된 말이라도 하려고 하면 숙란인 제 등을 퍽퍽 치며 큰 소리로 야단을 치기도 했어요. 으이그, 야 박종구, 네가 그러니까 친구가 없는 거야. 너 때문에 민우가 넘어진 건데 미안하다고 해야지. 왜 넌 잘못 없다고 말하면서 오히려 애를 노려봐? 입장 바꿔서 민우가 널 넘어뜨렸는데 너처럼 행동하면 넌 좋겠니? 네가 뭔데 날 자꾸 가르치려고 들어. 우리 부모님이 난 틀린 거 하나도 없다고 하셨어. 부모님이 여기 계시지도 않는데 네가 잘못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아시냐? 너 마마보이야? 네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진 지금 네 스스로 생각해야지. 저와 동갑이었건만 숙란인 정말 야무지고 똑똑했습니다. 저처럼 공부만 잘하는 철부지 애랑은 격이 달랐죠. 그런 숙란이 덕에 전 부끄러움도 많이 느끼고 반성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땐 너무 어려서 참 솔직하지 못했지만 돌이켜보면 전 그 4학년 때부터 숙란이를 짝사랑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야, 박종구, 우리 또 같은 반이네? 중학교 와서도 너랑 같은 반이 될 줄이야. 너무 반갑다. 야, 근데 너 많이 변했다? 친구들이랑도 잘 지내고, 너 그거다. 이 누나가 사람 만들어줘서 그런 거 알지? 숙란인 국민학교 6학년 때와 같은 중학교에 진학 후 2학년 때 저와 같은 반이 됐었습니다. 그때 저는 많이 활달해지고 재수 없는 성격도 고쳐 주위에 친구가 꽤 많아졌어요. 숙란인 생글생글 웃으며 제게 장난을 쳤는데 사춘기 때라 그런지 그때도 제 입에선 괜히 틱틱대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웃겨. 이게 원래 내 성격이거든? 그리고 내가 너보다 생일이 2달은 빨라. 누나는 무슨. 사실 그 말과는 달리
전 숙란이에게 많이 고마워하고 있었어요. 만약 숙란이가 아니었다면 전 아마 평생 이기적이고 친구 없는 외톨이로 살았을지도 모르니까요. 중학교 3학년이 되면서 전 이사로 인해 같은 서울의 다른 동네로 전학을 가게 됐어요. 그때 당시엔 휴대폰이 보편화된 시대도 아니었고 숙란인 그 흔한 삐삐조차 없던 애라 우린 자연스레 인연이 끊겼죠. 하지만 혼자서만 오래도록 짝사랑했던 숙란인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제 가슴 속에서 잊혀지질 않더군요. 약대를 다니고 졸업 후 약사가 될 때까지 두어 번 이성과의 만남을 가져보긴 했지만 왜인지 그리 오래 가지 못하더라고요. 강숙란, 너 나 기억해? 나 종국이야, 박종국. 어? 야, 너 오랜만이다. 어쩜 이렇게 어릴 때 그대로냐? 안 그래도 조금 전에 애들한테 들었어. 너희 어머니처럼 약사 됐다며? 멋지다, 야. 그렇게 끝나지 않던 제 짝사랑은 제 나이 34살에 처음 열린 국민학교 동창회에서 꽃을 피울 수 있었습니다. 숙란이를 다시 만난 거죠. 어린 시절과 달리 많이 성숙해졌던 전 그날 이후 절대 숙란이를 놓치지 않았어요. 용기 내어 숙란이와 약속을 잡고 20여 년간 하지 못했던 고백도 하는 등 노력한 끝에 저는 숙란이와 연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우린 정말 뜨겁게 연애를 했어요. 저는 정말 이 사람 없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절절한 마음을 숙란이에게 느꼈습니다. 그렇게 전 연애 3년 만에 숙란이에게 청혼을 하게 됐어요. 숙란아, 내가 너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줄게. 나랑 결혼해 줄래? 진심이야? 반지는 또 언제 샀어? 고마워, 종구가. 근데 너희 부모님이 날 허락해 주실까? 우린 직업 차이도 집안 차이도 너무 많이 나잖아. 숙란이 걱정처럼 솔직히 저도 부모님이 걱정이 되긴 하더군요. 부모님은 제게 거는 기대가 아주 크셨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제가 먼저 숙란이에 대해 말씀드리자 부모님은 거세게 반대를 하셨습니다. 뭐? 부모도 없이 어릴 때부터 할머니 손에서 여동생이랑 자라내라고? 게다가 직업도 뭐 중속이요? 아유, 뒷모가. 이 애비 주위엔 자식들을 재벌집에 시집장가 보냈으면 보냈지. 그런 집안에 결혼시킨 사람은 없다. 이 아빠 명성에 먹칠할 셈이야. 네 아버지 말이 맞아, 종구가. 우리가 널 어떻게 키워서 약사까지 만들었는데 그런 너랑 어울리지 않는 애랑 결혼을 한다고 하니? 우린 절대 결혼 허락 못한다. 아예 인사시키지도 마. 무작정 그렇게 반대만 하지 마시고요. 어머니 아버지, 숙란이 아니었으면 지금의 저도 없을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숙란이 정말 멋지고 좋은 애예요. 만나보시면 분명 생각이 바뀌실 거예요. 부모님은 5살 때 사고로 부모님을 여인 데다 형편도 고만고만하고 직업도 평범했던 숙란이를 절대 며느리로 드릴 생각이 없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전 부모님을 끊임없이 설득했죠. 숙란이에게 미안해하면서요. 내가 직접 찾아가서 인사드려 볼게. 나도 종국이 너랑 꼭 결혼하고 싶으니까 너희 부모님께 잘 보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거야. 숙란이가 상처받을까봐 전 부모님의 허락을 얻어낸 뒤에 숙란이를 인사시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당찬 숙란인 직접 자신이 저희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설득을 시켜보겠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결국 부모님은 숙란이를 처음 보시기도 전에 결혼을 허락해 주시고 말았죠. 에휴, 뱃속에 우리 집안 핏줄이 생겼다니 어쩌겠니. 솔직히 우린 지금도 네가 마음에 안 든다. 근데 우리 종국이가 너 아니면 절대 안 된다고 하는 데다 아이까지 생겼다고 하니 이 결혼 허락하는 거야. 감사합니다. 저 두 분께 정말 잘하는 며느리가 될게요. 믿어주세요. 왜냐하면 바로 얼마 뒤 우린 우리에게 축복받은 생명이 찾아왔음을 알게 됐거든요. 숙란이의 뱃속에 아이가 생겼던 거죠. 절대 아이를 잃을 수는 없다고 못 박은 제 말에
부모님은 결국 결혼을 허락하고 숙난이의 인사도 받아주신 거예요. 그렇게 우린 드디어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저희 집에 잘하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했어요. 안부 전화도 자주 드리고 저와 함께 자주 찾아가기도 하면서요. 하지만 부모님의 태도는 썩 따뜻하지 않으셨죠. 어머님, 아버님, 제가 집에서 갈비찜 좀 해왔는데요. 솜씨는 부족해도 열심히 만들었으니까 맛있게 드셔주세요. 재료는 좋은 거 샀니? 우린 비싸고 신선한 고기 아니면 안 먹는데. 아무튼 잘 먹으마. 맛이 없어도 잘 먹어보려고 노력은 하겠다는 소리야. 어머니, 애써 음식 만들어 온 사람한테 왜 말을 그렇게 하세요? 저는 아내를 대하는 부모님의 태도가 불편했지만 아낸 괜찮다며 제게 웃어 보이곤 했습니다. 부모님도 시간이 필요하실 거라면서요. 전 그런 아내에게 미안해서도 있지만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에 처가 식구들에게 정말 잘하려고 노력했어요. 결혼 후부터가 아니고 연애 시절에도 저는 종종 아내 집에 찾아가 처제와 아내를 키워주신 할머님께 선물도 드리고 잘해드리곤 했죠. 할머님, 오늘 드신 전복 어떠셨어요? 아주 실하고 맛있었죠? 그래, 내 그렇게 토실토실한 전복은 처음 먹어봤네, 박서방. 근데 매번 너무 비싼 음식만 사주는 거 아니야? 고마워서 나도 뭐라도 더 해주고 싶은데 이 늙은이가 뭐 해줄 게 있어야지. 아유, 저희 집사람을 이렇게 잘 키워주셨는데 그거 이상으로 뭘 더 해주세요. 그냥 오래오래 건강만 하세요, 할머님. 우리 다음엔 바다 보러 갈까요, 할머님? 저번엔 남해로 갔으니까 이번엔 동해로 가요. 이 손주 사이가 아주 편안히 모시겠습니다. 처제, 자, 타. 어머, 형부, 우리 회사까진 어쩐 일이세요? 그제 처제 언니랑 말다툼했다며? 처제 성격에 그런 걸 주변에 하소연하고 다닐 사람도 아니고 혼자 속상해하고 있을 것 같아서 위로해 주려고 왔지. 처제 언니 뒷담화도 같이 해주고 우리 오늘은 우리 집사람 빼고 둘이서만 맛있는 거 잔뜩 먹고 들어가자. 언니 뒷담화요? 좋죠. 역시 우리 형부가 최고라니까. 저도 알아요. 언니가 저 걱정해서 이런저런 잔소리하는 거라는 거. 근데 언닌 가끔 잔소리가 너무 과해서 문제예요. 고작 우리 3살 차인데 언닌 제가 아직도 어린애인 줄 안다니까요. 참 인간적이고 따뜻한 처가 식구들이 전 진심으로 좋았습니다. 그랬기에 연애 시절부터 더 자주 찾아가 처가 식구들과 시간을 보내길 좋아했던 거죠. 뿐만 아니라 저는 특히 날이 갈수록 연로해지시는 할머님의 건강도 열심히 챙겼어요. 약사로서 노인에게 좋은 영양제를 추려 사다 드렸고 비싼 종합 건강검진도 시켜드리면서 말입니다. 여보, 짜잔. 당신 며칠 전부터 먹고 싶어 했던 파스타야. 맛있겠지? 쉬는 날인데 늦잠 좀 자지. 언제 일어나서 이런 걸 준비했어. 에이, 사랑하는 당신이랑 우리 아이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라면 잠 같은 건 1년 안 자도 돼. 또 오버한다. 어디 그럼 맛 좀 볼까? 어, 너무 맛있어, 여보. 정말? 아, 다행이다. 앞으로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다 말만 해. 내가 평생 만들어 줄 테니까. 누구보다 소중한 존재인 아내에게 제가 잘했던 건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며 이젠 부모님만 제 아내에게 차츰 마음을 열어주시면 모든 게 완벽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우리의 결혼 생활은 결코 순탄하게 흘러가지 않더군요. 미안해, 여보. 우리 아이 내가 끝까지 지켜주지 못했어. 아내는 임신 6개월 만에 유산으로 아이를 잃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아이를 떠나보낸 후 아내는 정말 많이 힘들어했어요. 저는 그런 아내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기 위해 아내를 살뜰히 보살폈죠. 하지만 날이 갈수록 아내는 힘들고 우울해하더군요. 시간이 흐른 어느 날
전 아내를 자꾸 그렇게 만든 원인을 알게 됐어요. 여보, 사실 나 어머님, 아버님 때문에 너무 힘들어. 가뜩이나 우리 아이 잃은 것도 너무 슬프고 속상한데 두 분 때문에 정말 미칠 것 같아.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어느 날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를 털어놓던 아내의 말을 듣고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어요. 그동안 아내를 힘들게 만든 사람은 바로 저희 부모님이더라고요. 어머님하고 아버님, 내가 유산한 후에 번갈아 가면서 자꾸 전화를 하셨어. 처음에 위로하시려는 줄 알고 받았더니 그게 아니더라. 두 분은 이제 걸림돌인 아이도 없는데 당신이랑 하루빨리 이혼하라고 날 종용하셨어. 내가 죄송하지만 그럴 수 없다고 하니까 어머님이 글쎄 뭘 하셨는지 알아? 뭐라고 하셨는데? 내 씨가 나빠서 애가 유산된 거래. 그리고 난 애를 잃은 것처럼 앞으로도 당신 앞에 부름만 가지고 올 팔자 더러운 애니까 당장 당신 옆에서 떨어지라고 하시더라고. 나 정말 크게 상처받았어. 너무 놀라서 심장이 쿵쾅대더군요. 아내는 그동안 제 부모님에게 날이 바짝 선 말들로 이혼을 강요당했던 거예요. 아내는 제 부모님이 저 몰래 아내에게 뱉어낸 가시 같은 말들을 털어놓으며 서럽게 흐느꼈습니다. 그걸 대체 왜 나한테 말을 안 했어? 왜 그걸 듣고만 있었냐고. 당신 맨날 당신 부모님 때문에 나한테 미안해 했잖아. 당신도 우리 아이 잃어서 속상할 텐데 나 챙겨준다고 힘든 티도 못 냈던 거 다 알고 있어. 그런 당신에게 어머님, 아버님으로 인한 속상함까지 얹어주고 싶지 않아서 그냥 혼자 참았던 거야. 그럼 전화라도 받지 말지 그랬어. 솔직히 나 바보 같다고 해도 좋은데 어머님, 아버님이 무서워. 내가 태어나서 만나본 사람 중에 가장 드세고 기가 센 분들이란 말이야. 전화 안 받으면 문자를 계속 보내시는데 그게 더 스트레스 받고 무서워서 그냥 전화를 받았었어. 근데 이젠 더 이상 혼자 삭힐 수가 없을 정도로 힘들어서 이렇게 당신한테 털어놓는 거야. 여보, 당신도 혹시 이제 나랑 이혼하고 싶어? 그걸 말이라고 해? 내가 어떻게 당신 없이 살 수 있겠어? 걱정하지 마, 여보. 내가 꼭 지켜줄 테니까. 그동안 우리 부모님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 내가 미안해. 지켜주지 못해서. 저는 아내에게 울며 사과한 후 곧장 부모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난생 처음 부모님께 소리를 바락바락 지르며 화를 냈어요. 괜히 아내에게 피해가 갈까봐 거짓말로 아내를 감싸기도 하면서요. 어떻게 제 아내한테 그런 무서운 말들 하실 수가 있어요? 두 분도 자식 있는 부모인데 어떻게 아이 잃은 사람한테 씨가 나빴다느니 팔자가 사납다느니 하는 말을 하면서 이혼을 강요하냐고요? 너 나랑 네 엄마한테 지금 소리 지르는 거냐? 코 기집애가 그걸 또 너한테 일렀어? 아주 애를 잃은 것도 모자라 부모 자식 사이까지 갈라놓으려하는 불려우로구나. 제가 집사람 휴대폰 자동 통화 녹음 목록 훔쳐보고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잘못은 애초에 어머니 아버지가 하셨으면서 왜 저희 집사람을 욕하세요? 전 집사람이랑 절대 못 헤어지니까 제발 사람 좀 그만 괴롭히세요. 안 그래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종국이 너. 아예 언제까지 그 기집애만 감싸면서 속상해하는 네 부모는 안중에도 없어 할 거야? 나랑 네 아빠는 다 널 위해서 이러는 거야. 주위에 집안 좋고 능력도 좋은 여자들이 널렸는데 왜 자꾸 별 볼 일 없는 그 기집애한테만 목을 매? 이제 내 애도 없으니까 정신 차리고 이제라도 이혼하고 좋은 혼처 찾자. 어? 사람을 왜 그렇게 조건으로만 보고 판단하세요? 그동안 집사람이 두 분께 잘하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했어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제가 집사람한테 얼마나 미안했는지 아세요? 분명 말씀드리는데 전 집사람하고 이혼할 생각 절대 없어요. 아시겠어요? 저는 원망스러운 마음을 담아 있는 힘껏 소리친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후 전 아내가 상처받을까봐 부모님 집에 가지도 않았어요.
부모님의 전화를 절대 받지 말고 문자가 와도 보지 말라며 아내에게 신신당부하기도 했죠. 제가 지켜줄 테니 저희 부모님을 무서워할 필요는 절대 없다면서요. 그렇게 한동안 잠잠한 것 같더니 어느 날은 아내가 펑펑 울며 제게 이러는 겁니다. 당신 부모님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당신 부모님 얼마 전에 나 찾아와서 1억 줄 테니까 당신 옆에서 제발 떨어지라고 하시더라. 나 같은 사람한테 이 돈이면 가분하지 않냐면서 말이야. 너무 모멸스러웠는데 이걸 말하면 내가 진짜 당신하고 당신 부모님 사이를 완전히 갈라놓는 것 같아서 말을 못했었거든. 당신이 나 때문에 어머님 아버님이랑 멀어진 것 같아서 나 너무 죄책감 느꼈었단 말이야. 두 분이 그랬어. 난 화목했던 가족 사이를 갈라놓은 불행의 불씨라고. 절대 아니야, 여보. 왜 잘못은 두 분이 하고 있는데 죄책감은 당신이 가지는 거야. 기다려. 내가 당장 달려가서. 그게 끝이 아니야. 내가 돈을 안 받으니까 어머님 아버님이 이젠 할머니까지 찾아가셨었대. 나랑 당신이랑 좀 헤어지게 만들어 달라고 나한테처럼 1억을 준다고 하셨대. 물론 할머니 그 돈을 받진 않고 놀라서 나한테 전화하신 거야. 어떻게 우리 할머니한테까지 그런 모욕을 주실 수가 있어? 나 정말 할머니께 너무 죄송하고 괴로워.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부모님은 아내뿐 아니라 할머님까지 이번엔 돈으로 회유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저는 당장 처가로 달려가 할머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사죄를 했어요. 그런 제게 할머님은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하셨죠. 에휴, 우리 숙난이가 자네 집에서 환영받지 못했다는 건 대충 알고 있었다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네. 자네가 무슨 잘못이 있겠냐마는 손녀들을 애지중지 키운 할미 입장에서 정말 개탄할 일이야. 자네 부모는 내가 소금을 뿌려가며 쫓아냈네. 너무 서운해하지 말게. 그리고 자네랑 숙난이가 서로 얼마나 애틋해하는지 아니까 헤어지라고는 말 못하겠지만 우리 숙난이 좀 제발 잘 지켜주게. 그날 할머님께 눈물로 용서를 빈 뒤 저는 다시금 부모님을 찾아가 집을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두 분 돈이 그렇게 많으세요? 그래서 사람을 이번엔 돈으로 회유하려고 하신 거예요? 자식인 제 앞에서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네? 어디까지 절 수치스러운 죄인으로 만들어야 속이 시원하시겠어요? 대체 왜 절 이렇게 괴롭히시냐고요? 우리가 오죽했으면 이러겠니? 걘 네 앞길을 영원히 망칠 거야. 너보다 훨씬 오래 산 우리 눈엔 다 보여. 말로 못 알아먹는 것 같으니 이번엔 좋게 좋게 설득하려고 했건만 고 기집애가 보통 독한 게 아니구나. 아주 널 단단히 홀려놓고 안 놓아주고 있어. 심지어 부모님은 이후 아내의 직장 앞을 찾아가 괴롭히기까지 하셨습니다. 인생 더 고달파지기 싫으면 빨리 이혼하라면서요. 아내에게 그 이야기를 듣고 기겁한 전 한동안 약국문까지 닫고 아내 회사 앞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 결과 이혼을 종용하기 위해 퇴근 시간에 맞춰 아내를 찾아갔던 부모님을 몇 번이나 먼저 발견하고 막아낼 수 있었죠. 전 그렇게 아내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아내 끊임없이 지쳐갔던 모양이었어요. 결국 결혼한 지 1년 반쯤 됐던 어느 날 아내는 제게 이혼하자고 하더라고요. 나 너무 힘들어. 이건 살아도 사는 게 아니야. 미안한데 여보, 우리 그만 이혼하자.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은 이 집안을 벗어나는 일밖에 없는 것 같아. 나 때문에 우리 할머니도 너무 속상해 하시잖아. 여보, 내가 더 잘할게. 어? 내가 더 열심히 당신 지켜줄게. 할머님께도 더 사죄드리고 잘하려고 노력할게. 아니, 그냥 나 아예 부모님하고 인연을 끊을게. 그 다음에 우리 부모님이 모르는 곳으로 아예 이사 가서 살자. 어? 그러니까 제발 이혼하자는 말은 하지 마. 내가 당신 없이 어떻게 살아?
아니, 부모 없는 서름을 잘 아는 내가 어떻게 부모 자식의 언을 끊으라고 말할 수 있겠어. 지금까지만 해도 난 충분히 당신하고 당신 부모님 사이를 갈라놨어. 난 그렇게 집안을 망친 여자라고 당신 부모님한테 더는 욕먹고 싶지도 않고, 이젠 제발 평범하고 평온하게 좀 살고 싶어. 여보, 나 요새 사실 정신과에도 다녀. 너무 우울하고 힘들어서. 제발 나 좀 살려줘. 나 좀 제발 놓아줘. 저는 엉엉 울고 매달리며 그런 아내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부모님과 인연을 끊겠다고까지 해도 아내의 마음은 이미 확고하더라고요. 저는 결국 아내를 놓아줄 수밖에 없었어요. 힘들어서 정신과까지 다니게 된 아내의 망가진 마음과 스트레스 때문에 말라도 너무 말라버린 아내의 몸을 보니 더는 욕심을 부릴 수가 없겠더라고요. 아내가 더욱 불행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 전 아내를 놓아줘야만 했습니다. 저는 아내를 눈물로 보냈고 할머니과 처제와도 눈물의 작별을 해야 했죠. 아이고, 잘했다, 우리 아들. 그래, 아직 늦지 않았어. 이 엄마가 주위에 좋은 새 혼처 있나 얼른 알아보마. 우리 아들이 이제야 올바른 길로 가게 됐구나. 우리 오랜만에 셋이 술이나 한잔할까? 오늘 위스키가 아주 달겠구나. 아내와 제가 갈라서자 부모님은 경사가 난 듯 좋아하시더군요. 하지만 전 그런 부모님을 싸늘한 눈으로 보며 절연을 통보했어요. 제가 이혼하면서 포기한 가족은 아내뿐만이 아니에요. 전 이제 두 분도 안 보고 살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두 번 다신 이 아들 찾지 마세요. 뭐? 총구가 그게 무슨 소리야? 너 아직도 이 엄마랑 아빠 마음을 모르겠어? 우린 다 널 위해서 그런 거야. 우리가 얼마나 널 힘들게 낳고 키웠는데 수준이 안 맞아도 적당히 안 맞는 집안애였어야지 걔가. 사람 수준을 돈과 직업으로만 판단하는 두 분 잣대가 결국 저랑 집사람을 망가뜨린 거예요. 두 분이 절 사랑으로 키우셨다는 건 알지만 제 아내 또한 할머님의 누구보다 소중한 보물인 사람이에요. 남의 자식을 함부로 무시하고 괴롭힌 죄, 두 분의 자식인 절 잃는 걸로 돌려받는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자꾸만 제 아내에게 불행의 불씨라고 하셨는데 저와 두 분 사이를 갈라놓은 건 두 분 자신이세요. 그동안 키워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예, 총구가. 저는 저를 붙잡는 부모님을 뒤로하고 부모님 집을 나왔습니다. 이후 전 부모님이 찾아오시지 못하도록 아예 이사를 했어요. 그리곤 매일같이 술을 달고 살았죠. 퇴근하면 약국 주변의 술집을 찾아가 새벽까지 술을 퍼먹거나 아니면 집에서 술을 마시며 아내와의 사진을 들여다보다 울다 지쳐 잠들곤 했어요. 여보, 이때 우리 참 행복했었는데 어쩌다 우리가 이렇게 됐을까? 왜 내 전화를 안 받는 거야? 당신은 나 없이 지낼 만한 거야? 보고 싶어, 여보. 술을 잘 하지 않던 전엔 미처 몰랐는데 사람이 너무 괴로우니 술을 찾게 되더군요. 어떻게든 잠에 들기 위해서요. 그래서는 안 되지만 저는 숨이 턱턱 막히는 괴로움에 아내에게 전화를 해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저와의 연락을 아주 냉정하게 딱 끊어버렸어요. 결국 제가 할 수 있었던 건 죄송하게도 할머니께 전화해 하소연을 하는 일뿐이었죠. 전 그렇게 딱 한 번 할머니께 전화를 드려서 진상을 피웠는데 그때 할머님은 그런절 조용히 달래주셨습니다. 할머님, 잘 지내세요? 혹시 숙난이는 어떻게 지내요? 밥은 잘 먹나요? 좀 웃기도 하나요? 숙난이가 제 전화를 안 받아요, 할머님. 제가 숙난이한테 전화할 자격 없다는 건 아는데요. 저 정말 숨을 못 쉬겠어요. 그냥 다 잊고 잘 살게 박서방. 숙난이도 잘 지내고 있으니까 자네도 이젠 자네 인생 살아. 아쉽고 슬프지만 어쩌겠나. 결국 이렇게 인연이 아니었던 것을. 술 마신 것 같은데 술도 적당히 마시고
못 망가져. 그렇게 폐인처럼 살며 저는 살도 10kg가량이나 빠져버렸어요. 밥도 안 먹고 잠도 잘 못 자며 술만 달고 살았으니까요. 그렇게 이혼 후 3개월쯤 지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 전 일이 끝난 후 물레역으로 가기 위해 버스를 타고 이동하고 있었어요. 맨날 혼자서 무슨 청승이냐며 친구 녀석이 절 불러냈거든요. 같이 술을 마시자면서요. 모든 의욕이 없을 때라 친구의 제안이 귀찮았지만 그래도 고마운 마음에 억지로 몸을 버스에 실었던 거죠. 술을 마시러 가는 길이니 차는 두고서요. 그런데 그건 신이 절 불쌍히 여겨 내려준 마지막 기회이자 선물이었더군요. 어? 창가에 앉아 무심히 창밖을 보고 있던 전 눈앞의 광경에 눈이 점점 휘둥그레졌습니다. 당시 버스가 정차해 있던 곳은 목적지보다 몇 정거장 앞이었던 한 버스 정류장이었어요. 그런데 그 정류장 의자에 낯이 굉장히 익은 사람이 웅크리고 앉아 있더라고요. 서서히 눈에 초점이 들어온 전 그 사람이 바로 3개월 전 이혼한 제 아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연락을 해도 제 연락을 받지 않던 바로 그 아내 말입니다. 그 순간 버스가 문을 닫고 막 출발을 하려고 하더군요. 그리움이 뻥 터져버린 전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기사님께 소리쳤어요. 기사님, 잠시만요. 저 내릴게요. 차 좀 세워주세요. 그렇게 급하게 세워진 버스에서 내린 뒤 전 천천히 아내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아내를 부르면서요. 여보, 왜 여기 있어? 여긴 어쩐 일이야? 어? 당신이 왜 여기? 난 그냥 외근 끝나고 퇴근하려고. 난 어디 가는 길에 당신을 보고 버스에서 내렸어. 근데 여보, 어디 아파? 왜 이렇게 안색이 안 좋아? 세상에 이 땀 좀 봐. 안 되겠다. 병원 가자. 얼른. 그런데 아내의 상태가 어딘가 굉장히 나빠 보이더군요. 아내는 힘이 하나도 없었고 안색도 파리했어요. 게다가 무슨 땀을 그렇게 많이 흘리는지 딱 봐도 아내의 몸엔 문제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약사인 전 한눈에 아내가 환자라는 걸 알아봤습니다. 자세히 보니 아내는 그냥 웅크리고 있는 게 아니라 거의 축 늘어져 있는 상태였어요. 반가움이고 뭐고 아내의 걱정에 눈이 뒤집힌 전 얼른 아내를 데리고 택시를 잡았습니다. 됐어. 그냥 가. 나 괜찮아. 병원 가더라도 내가 알아서 갈게. 지금 제대로 앉아있지도 못하면서 왜 그렇게 자존심을 부려? 그냥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그냥 내 말 들어.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쓰러지는 것도 민폐인 거 몰라? 잔말 말고 빨리 와. 택시! 택시! 그 와중에 그냥 가라는 아내와 저는 실랑이까지 해야 했어요. 결국 전 아내를 병원에 데리고 가기 위해 모진 말까지 내뱉은 후에야 아내를 병원에 데려갈 수 있었죠. 아내는 몸도 잘 가누지 못해 전 아내를 거의 들쳐업다시피 부축해서 택시에 태우기까지 해야 했어요. 아내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의식을 잃진 않았지만 거의 축 늘어져 버렸습니다. 아내가 검사를 받는 동안 저는 아주 초조하게 기다렸어요. 그리고 잠시 뒤 의사가 저를 따로 조용히 부르지 않겠어요? 보호자분, 잠깐 와보셔야겠는데요. 그때 절 부른 의사의 말은 충격적이기 그지없었습니다. 의사는 제게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강숙남 환자분, 지금 임신 중인 거 알고 계셨나요? 네? 임신이요? 모르셨어요? 5개월쯤 되신 것 같던데. 하긴 워낙 마르셨고 배도 작은 데다 옷도 펑퍼짐한 걸 입으셨으니 모르셨을 수도 있겠네요. 지금 환자분은 임신으로 인한 저혈압이 온 데다 몸이 많이 약해진 상태예요. 임산부 치고 너무 마르셨으니 평소에 신경 좀 써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건데, 더 큰 문제가 있다고요?
저와 이혼한 지 3개월밖에 안 된 아내가 임신 5개월이라니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머리가 하얘지더군요. 하지만 더욱 저를 경악해 했던 건 이어진 의사의 충격적인 통보였어요. 갑상선 암이요? 네, 다행히 상태가 심각한 건 아니라 자세한 건 다시 검사하고 진료를 해봐야겠지만 아마 출산을 한 후에 수술을 받으셔도 될 겁니다. 임신한 분들에게 이런 갑상선 암이 꽤 발견되는데 비슷한 경우에 많이들 그렇게 하시거든요. 예후도 굉장히 좋고 진행 속도도 빠르지 않은 암이어서요. 아내 임신과 암이라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은 전 힘없이 누워있던 아내의 침대로 다가갔습니다. 조금 기운을 차린 아내는 상체를 일으켜 앉아있더군요. 저는 그런 아내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여보, 당신 임신했었어? 대체 언제 알게 된 거야? 어? 그래서 자꾸 나한테 가라고 한 거구나. 내가 알게 될까봐. 그리고 당신 갑상선 암이래. 이것도 알고 있었어? 아, 암? 임신 사실 숨긴 건 미안해. 근데 내가 암이라니. 난 그냥 요새 몸이 좀 피곤하고 안 좋은 줄만 알았는데 내가 암이라고? 그래, 이 미련한 여자야. 임신한 사람이 몸은 왜 이렇게 말랐어? 이렇게 잘 안 챙겨 먹고 다니니까 그런 무서운 병이 걸리는 거잖아. 저는 눈물을 쏟아내며 의사에게 들은 병에 대한 설명을 아내에게 해주었습니다. 다행히 아이를 충분히 지킬 수 있다는 말에 그제 아내는 안심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런 아내에게 눈물을 여전히 펑펑 쏟으며 물었어요. 대체 왜 나한테 임신했다고 말을 안 했어? 언제 알았어? 설마 나랑 이혼하기 전부터 알았던 거야? 맞아. 그래서 나 당신한테 이혼하자고 말한 거야.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나 아이를 지키려면 그 집에서 나와야 한다고 생각했어. 알지? 당신 부모님이 날 얼마나 싫어하고 괴롭혔는지. 그런 사람들이 내가 다시 임신했다고 한들 절대 날 곱게 봐줄 것 같지가 않았어. 가뜩이나 나 때문에 당신하고 멀어졌다고 원망하던 분들이었으니까 내가 처음 임신했을 때보다 훨씬 날 못마땅해 했을 게 당연하잖아. 난 이번엔 정말 우리 아이를 지키고 싶었어. 그래서 미안하지만 당신에게서까지 도망쳤던 거야. 당신하고 연락이 닿으면 분명 당신 부모님도 우리 아이의 존재를 알게 될 테니까. 난 당신 연락도 전부 안 받았던 거야. 혹시 당신 부모님이 나랑 당신을 갈라놓으려고 우리 애한테까지 무슨 해코지라도 할까 봐. 난 당신 부모님이 정말 너무 무서웠어. 아는 거의 절규를 하며 제 손을 잡고 엉엉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아이를 지키기 위해 이혼을 선택했던 거예요. 그 와중에 그 착한 아내는 제게 임신 사실을 숨겨서 미안하다고 사과까지 하더라고요. 저는 제 아이까지 다시 가진 아내를 무조건 제가 지켜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아내의 손을 꼭 붙잡고 애원하기 시작했어요. 여보, 나 당신하고 이혼하자마자 우리 부모님하고 인연 끊었어. 그리고 나 부모님이 모르는 곳으로 이사도 했어. 물론 약국에 옮기지 못했지만 한두 번 찾아오신 걸 냉정하게 외면했으니까 더 이상 거기로 찾아오시진 않더라. 그러니까 여보, 제발 나랑 다시 같이 살자. 이번엔 내가 진짜로 당신하고 우리 아이 지켜줄게. 이젠 당신을 괴롭힐 부모님도 어디에도 없어. 제발 여보, 나 당신 없이 사는 3개월 동안 정말 숨만 붙어 있는 채로 살았어. 내 얼굴 좀 봐. 이게 사람 몰골이야? 제발 한 번만 내게 기회를 줘. 제 애원에 아내도 눈물을 멈추지 못하더군요. 결국 아내는 앙상해진 제 얼굴을 매만지며 절 받아주었죠. 얼굴이 이게 뭐야. 나 같은 건 다 잊고 살지 그랬어. 여보, 사실 나도 너무 힘들었어. 애를 생각해서라도 잘 먹으려고 애를 썼는데 당신이 너무 보고 싶어서 밥도 잘 넘어가질 않더라.
그래서 이렇게 마르고 저혈압에 암이라는 무서운 병까지 찾아왔나 봐. 나도 당신이 너무 그립고 힘들었어. 정말이지? 당신도 내가 보고 싶었던 거지? 여보, 이젠 우리 이 두 손 다시 놓지 말자. 당신도 우리 아이도 내가 반드시 지켜낼 거야. 내가 당신 병도 다 낫게 할 거고 우리 아이도 지켜낼 거라고. 드디어 제게 마음을 열어준 아내에게 저는 연신 고맙다고 말하며 오열했습니다. 아내가 절 받아줬다는 기쁨도 컸지만 그만큼 너무 미안했거든요. 저희 부모님 때문에 혼자 많이 힘들어하다 그런 병까지 걸린 아내에게요. 그리고 잠시 뒤 소식을 듣고 할머님과 처제가 병원으로 달려왔더군요. 그때 아내는 입원을 위해 병실로 옮겨진 상태였죠. 저는 할머님과 처제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어요. 임신한 숙난일 지금껏 혼자 둔 데다 암까지 걸리게 한 제가 너무 큰 죄인이라는 거 압니다. 할머님, 숙난이 몸이 이렇게 약해지게 된 건 모두 다 제 탓이에요. 하지만 저 절대 같은 실수 반복하지 않을게요. 이런 못난 절 다시 받아준 숙난일 저 목숨 걸고 지켜주면서 살 겁니다. 그러니까 저 다시 한 번만 사위로 받아주시면 안 될까요? 처제, 날 다시 한 번만 형부로 받아주면 안 될까? 에휴, 젊은이들 수뇌보가 하늘을 울렸나 보네 그래. 그러니 그런 우연으로 서로 이렇게 다시 마주친 게지. 그래, 어디 다시 한번 잘 살아보게. 나도 임신한 몸으로 매일 울고 밥도 잘 못 먹던 우리 숙난이 보면서 가슴이 이만저만 찢어지는 게 아니었어. 그래도 이게 운명이겠거니 하고 지켜만 봤던 거야. 그리고 만약 오늘 자네를 만나서 병원에 오지 않았더라면 우리 숙난인 암에 걸린 사실도 아주 늦게 알았을 거 아닌가. 자넨 우리 숙난이에게 귀인이나 다름없네. 감사하게도 할머님은 못난 손주 사이를 따뜻하게 품어주셨습니다. 그 옆에서 아내가 암이라는 사실을 알고 펑펑 울던 처제 또한 이번엔 부디 잘 살라는 고마운 말을 제게 해주더군요. 자격 없는 절 받아준 처가 식구들과 아내에게 너무 고마워. 전 고개를 떨군 채 오래도록 흐느꼈어요. 아내는 3일 정도 안정을 위해 입원을 했고 그 뒤 저는 아내와 다시 재결합했습니다. 아내는 이사 후 혼자 살고 있던 제 집으로 다시 들어와 살기 시작했죠. 출산 후 수술을 진행하기로 한 아내는 임신 기간 동안 암의 경과를 보기 위해 주기적인 검사를 받으러 다니게 되었어요. 저는 그런 아내를 데리고 꾸준히 병원을 다녔고 임산부와 저혈압 그리고 암에 좋은 영양제와 몸에 좋다는 건 다 챙겨주며 아내를 보살폈습니다. 제게 짐이 되기 싫다는 아내를 설득해 일까지 그만두게 하면서요. 당신 몸 상태가 이런데 일은 무슨 일이야. 이럴 때 당신 지켜주려고 내가 돈을 잘 버는 거 아니겠어? 당신이 짐이라니 가당치도 않아. 늘 말했듯이 당신은 내 목숨이고 살아가는 이유야. 난 그걸 당신하고 헤어져 있는 동안 뼈저리게 깨달았어. 그러니까 진짜로 날 위한다면 일 그만두고 건강부터 생각해. 부탁이야. 그런 제 진심에 아내도 더는 고집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한편 전 아내와 재결합을 하자마자 오랜만에 부모님을 찾아갔어요. 그리곤 마음을 굳게 먹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저 두 분 보고 싶어서 찾아온 거 아닙니다. 저 집사람이랑 재결합했고 집사람은 이미 임신도 한 상태예요. 그 사실 혹시 나중에라도 알고 두 분이 또 집사람을 괴롭힐까 봐 저 이렇게 찾아와서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저희 집사람 또다시 괴롭히지 마세요. 만약 또 연락하고 찾아가서 제 아내나 할머님을 괴롭히면 그땐 저 부모님이고 뭐고 바로 고소할 겁니다. 아버지, 그래도 전직 고위 공무원이셨는데 자식에게 고소당하는 불명예는 얻으시면 안 되겠죠? 어머니도 그럼 분명 주위에 망신 크게 당하실 거고요. 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님은 저더러 배은망덕한 놈이라며
소리를 지르고 눈물을 흘리시더군요. 물론 자식으로서 굉장한 불효였지만 이미 가정을 꾸린 제게 가장 중요한 건 아내와 아이를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했기에 저는 마음을 독하게 먹고 그 집을 나왔죠. 그 뒤 부모님은 포기 않고 제 약국으로 찾아와 종구가 너 지금 속고 있는 거 아니야? 걔 혹시 바람 피워서 다른 놈 씨를 품고 있는 거 아니냐? 너 분명 속고 있는 거야. 하는 망언을 하기도 하시더군요.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대체 멀쩡한 사람을 어디까지 그렇게 몰아가시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말인 거 두 분도 아시잖아요. 이놈아, 너도 부모가 돼보면 알 거다. 자식 앞길을 위해서 부모가 못할 짓이 뭐가 있니? 이건 절 위한 길이 아니라 두 분의 만족을 위해서 제 인생을 조종하시는 거 아닌가요? 두 분겐 죄송하지만 전 제 아내를 지켜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말 소중하셨다면 애초부터 제 아내를 괴롭히지 마셨어야죠. 제가 뭘 소중하게 생각하고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지 무시하는 부모님은 저도 더는 거부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부모님에게 맞서 싸웠습니다. 결국 부모님은 절 포기하고 약국에도 찾아오지 않게 됐죠. 그렇게 아내와 재결합한 지 3년이 지난 지금 전 아내와 아들과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언제 10kg나 빠졌던 사람인지 모를 만큼 저는 살도 포동포동하게 올랐답니다. 주부가 된 아내가 어찌나 아이와 제 음식을 푸짐하게 차려주는지 제 살은 마치 행복만큼이나 두툼해졌어요. 여보, 이제 나 그만 좀 먹여. 나 벌써 우리 제외했을 때보다 15kg나 쪘어. 지금 딱 보기 좋아. 잘 먹으면서 운동하면 되지. 우리 아들, 아빠 하나도 안 뚱뚱하지? 멋있지? 아빠 멋있어. 아빠 최고. 아낸 출산 후 수술을 받고 무사히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완치 판정을 받으려면 멀었기에 아내는 지금도 꾸준히 검진을 받으며 지내고 있어요. 저는 그런 아내의 건강을 위해 남편이자 약사로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죠. 아이고, 우리 집엔 오늘도 행복이 넘치는 소리가 들리는구만. 할머님, 노인정 다녀오셨어요? 아직 집에 안 오신 줄 알았으면 제가 모시고 들어올 걸 그랬네요. 아파트 상가에서 집까지 코앞인데 모시러 오긴. 자네도 참 항상 유난일세. 저와 아내는 2년 전부터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한 후 할머님도 함께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처제가 결혼하며 연세가 많이 드신 할머님을 혼자 두기 너무 걱정됐거든요. 아내를 꼭 닮으셔서 저에게 짐이 되기 싫다고 어찌나 고집을 부리시던지 합가를 위해 설득하느라 얼마나 제가 애를 먹었는지 모릅니다. 다행히 할머님은 여전히 정정하시고 처제 또한 좋은 남자에게 시집간 후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답니다. 한편 얼마 전 전 아주 오랜만에 부모님께 연락을 받았어요. 오랜만에 걸려온 어머니의 전화를 그냥 무시하기 어려워 받아본 전 그만 깜짝 놀라고 말았죠. 종구가 잘 지냈니? 우리 며느리랑 손주도? 네 메신저 프로필 사진 보니까 우리 손주가 널 참 많이 닮았더구나. 종구가 이 엄마랑 네 아버지가 잘못했다. 이젠 정말 며느리도 괴롭히지 않을 테니까 우리랑 다시 만나고 지내면 안 되겠니? 너도 너무 보고 싶고 한 번도 못 알아본 손주도 보고 싶구나. 우리 너무 외롭다. 어머닌 이제 와서 후회한다며 흐느끼시더군요. 저와 사진으로 본 손주가 너무 보고 싶다면서요. 어머닌 집안 대를 이어야 하지 않겠냐며 이젠 손주를 낳은 제 아내도 인정하겠다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저는 그런 어머니께 씁쓸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와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잘 지내기엔 제 아내가 너무 큰 상처를 받았어요. 우리에겐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네요. 그게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은요. 저흰 지금 너무 행복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찾아와
이 행복을 깨지 말아 주세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은 뒤 전 아직까지 아내에게 그때 일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부모님에 대해 말했다가 겨우 아문 아내의 상처가 들쑤셔질까 봐요. 부모님과 우리의 관계가 언제 회복이 될지, 아니, 회복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우선은 이대로 지금의 행복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해요. 상처는 치유되지만 흉터는 남는다. 그러나 흉터는 삶의 흔적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아내뿐 아니라 제 가슴에까지 남긴 상처는 오래도록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언젠간 아내와 희미해진 흉터를 뒤돌아보며 웃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그리고 그날이 검은 머리 파풀이 될 때까지 오래오래 계속되길 바라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두 번 다시 일어선 안 될 아내와 제 아들을 지켜주면서요. 만약 그날 그 버스 정류장에서 아내를 보지 못했다면 지금 전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제 아내와 아이는요? 정말 상상도 하고 싶지 않을 만큼 슬프고 끔찍할 것 같아요. 저는 다행히 하늘의 관용으로 인해 아내와 아이를 되찾을 수 있었지만 여러분께선 저처럼 바보같이 사랑하는 사람을 한 번이라도 놓치지 말고 꼭 붙잡고 지키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각박하고 믿을 사람 하나 없는 요즘, 내가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은 그만큼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일 테니까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다가오는 연말 잘 마무리하시고 올해의 마지막 날까지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가족들 곁에서요.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저희 가족들을 위해 하루하루 건강해지려고 노력하고 있는 여자입니다. 제가 한번 아파 보니까 삶이라는 게 너무 소중하고 그 삶을 잃게 될까봐 너무 무섭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루하루 불안에 떨던 저한테 정말 못되게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저희 시모랑 동서인데요. 어떻게 아픈 사람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지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너무 화가 난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했길래 제가 사연까지 쓰게 됐는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얘기해 볼 테니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어릴 때부터 직장을 다니시는 아빠와 가정주부로 계시는 엄마 밑에서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저희 할아버진 일찍 돌아가시고 할머니 혼자 시골에서 사셨는데 저희 엄마가 할머니랑 유독 친하셨어요. 가족끼리 할머니 집에 가면 꼭 할머니가 달려 나오셔서 저희 엄마를 끌어안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예쁜 딸내미 왔구나. 내가 우리 딸내미 보고 싶어서 복 빠지게 기다리고 있었지. 저희 할머니는 엄마한테 딸내미라고 부를 정도로 저희 엄마를 예뻐하셨어요. 밥을 먹을 때도 맛있는 반찬을 꼭 저희 엄마한테 먼저 주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저도 할머니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저랑 남동생이 할머니한테 그냥 우리랑 같이 살자고 조른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할머니는 인자하게 웃으시면서 저희한테 이러시더라고요. 이 할민 평생 시골에서 살아서 그런지 여기가 좋아. 그러니까 그냥 앞으로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내는 걸로 하자. 사실 저희 부모님도 할머니를 계속 모시려고 했는데 할머니가 극구 반대하셨다고 들었어요. 아마 저희 엄마 아빠가 고생할까 봐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전 대학을 졸업한 후 대기업 하청업체에 들어갔습니다. 어릴 때부터 워낙 화목한 분위기의 집안이었기 때문에 제가 성인이 되어서도 저희 집안엔 항상 웃음꽃이 피어났어요. 그러다가 제가 20대 후반 때 저희 집안에 큰 슬픔이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지병으로 돌아가시고 말았거든요. 그때 장례식장에서 제일 많이 울었던 건 바로 저희 엄마였어요.
어머님, 저하고 오래오래 엄마랑 딸처럼 지내자고 약속하셨잖아요. 저 친정엄마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님이 제 엄마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어머님까지 가버리시면 전 어떡하냐고요. 전 살면서 저희 엄마가 그렇게 숨이 넘어가라 우시는 건 처음 봤습니다. 그만큼 엄마한텐 할머니가 정말 소중한 분이었던 거죠. 그렇게 큰 슬픔을 겪게 된 저희 가족은 다시 힘을 내서 살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도 회사를 다니며 돈도 모으고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다가 30대 중반의 지인의 소개로 저보다 3살 많은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주류 상사에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예쁘게 하고 늘 저를 먼저 생각해주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남자친구와 결혼을 약속하고 예비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예비 시아버지께서 절 보자마자 예쁜 꽃다발 하나를 주시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던 선물에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모릅니다. 어머, 아버님, 이거 저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결혼할 여자를 데려온다길래 나도 뭐 하나 해주고 싶어서 요 앞에 꽃집에 가서 사왔어요. 그나저나 우리 예비 며느리가 그 꽃다발보다 훨씬 예뻐서 누가 꽃인지 구분을 못하겠네. 세상에 꽃다발 같은 건 남자친구한텐 받아봤어도 예비 시아버지한테 받아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드리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예비 시모도 제 손을 꼭 붙잡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이제 가족이 된 거니까 앞으로 사이좋게 잘 지내봐요. 난 며느리라고 해서 시집살이 시킬 생각도 없고 그냥 딸 하나 생겼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두 분 다 절 너무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니까 저희 엄마가 돌아가신 할머니랑 잘 지내시던 그때가 떠올라 너무 좋더라고요. 그 후 남편과 결혼을 한 전 시댁과 합가해서 살았습니다. 어차피 시댁이 경기도라 출퇴근하기에도 위치가 괜찮았고 시댁에 살면서 돈을 더 모아 분가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합가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저희 시모가 절 부르시더니 진주가 콕 박힌 반지 하나를 주시더라고요. 세아가 이거 옛날에 나 결혼할 때 우리 시어머니가 나한테 주셨던 거야. 나도 맏며느리로서 물려받은 반지니까 이제 너한테 똑같이 물려주마. 저는 그 반지를 늘 제 옆에 지니고 싶어서 항상 지갑에 넣고 다녔어요. 저는 지갑 속에 있는 그 반지 볼 때마다 시모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시모도 시모지만 저희 시아버지가 저한테 엄청 잘해주셨어요. 제가 집에서 심심할까봐 저 쉬는 날엔 바둑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큰애야, 이 바둑이라는 게 말이다. 사람의 인생하고 참 비슷한 면이 많아. 단순한 놀이 같아 보여도 그 안에 인생의 진리가 다 담겨 있는 거거든. 저희 시아버진 낚시하는 것도 좋아하시는데 직접 낚은 물고기로 회도 기가 막히게 드시더라고요. 거기다가 회무침도 잘 만드시고 매운탕도 엄청 맛있게 끓이셨어요. 사실 제가 소고기나 삼겹살은 좋아하지만 회는 비려서 별로 안 좋아했었는데 시아버지가 해주신 건 하나도 안 비리고 너무 맛있더라고요. 아버님, 저 아버님 덕분에 새로운 맛에 눈을 뜬 기분이에요. 저 회랑 매운탕이 이렇게 맛있는 건 줄 처음 알았잖아요. 아유, 그러냐? 아이, 그럼 내가 우리 며느리를 위해서라도 앞으로 더 많이 해줘야겠네. 그런데 그렇게 자상한 시아버지를 무시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저희 시모였어요. 한 번은 시아버지가 집 앞에 산책을 나가셨다가 저 준다고 붕어빵을 사오셨는데 시모가 그걸 보고선 인상을 팍 쓰고 잔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아이, 당신은 먹을 걸 사오려면 좀 좋은 걸 사오든가. 구질구질하게 붕어빵이 뭐야? 능력 없어서 며느리한테 그딴 거나 사주면 뒤에서 욕 먹는 거야. 어머님, 아버님한테 갑자기 왜 그러세요? 저 붕어빵 없어서 못 먹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러지 마시고 같이 맛있게 먹어요. 네? 그런데 시모는 다 같이 식사를 할 때도 시아버지가 밥 한 그릇을 더 먹으려고 하시면 또 핀잔을 주시더라고요. 참나, 하는 것도 없이 밥만 축내는 밥벌레가 따로 없네. 그냥 한 그릇만 먹으면 되지. 돼지같이 뭘 더 먹는다고 그래. 시모가 하도 그러니까 같이 살던 시누이랑 저희 남편까지 한마디씩 하더라고요. 어머니, 아버지가 한 그릇 더 드신다는데 꼭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야겠어요. 아버지가 밥 먹을 때마다 어머니 눈치 보느라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래요, 엄마. 제발 우리 아빠한테 그러지 좀 마요. 나 진짜 엄마 그럴 때마다 우리 아빠 불쌍해 죽겠단 말이에요. 불쌍하긴 뭐가 불쌍해. 사업하다 말아먹어서 집안을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었으면 더 당해도 싸지. 안 그러냐? 알고 보니까 저희 시아버지가 20대 중반에 돈을 벌러 중동 건설 현장에 가서 엄청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하시더군요. 그 후 한국에 들어와서 사업을 하셨는데 한동안 잘 나가다가 사업이 망해버렸대요. 그리고 그때부터 시모가 시아버지를 지금처럼 무시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문제는 시아버지를 무시하는 게 시모뿐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저보다 2년 먼저 결혼한 동서가 툭하면 시모 말에 맞장구 치면서 시아버지를 깔보는 거예요. 한 번은 다 같이 식사를 하는데 시아버지가 김치를 손으로 찢어서 제 밥 위에 올려주신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시모가 그걸 보고 또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아유, 촌놈인 거 티내는 것도 아니고, 아이, 김치를 왜 손으로 찢고 난리야? 그런데 그걸 들은 동서가 맞장구를 치면서 이러더군요. 그러게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저렇게 음식을 손으로 만지는 거 싫어하거든요. 그러고 보면 우리 어머님은 연세가 있어도 마인드가 젊으신데 아버님은 너무 옛날 분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시모와 동서가 그렇게 하는데도 저희 시아버진 아무 말씀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신 한마디 했습니다. 김치를 손으로 찢어서 주시는 게 어때서요? 손만 깨끗이 씻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버님, 전 이렇게 주시는 거 하나도 안 싫어하니까 앞으로도 계속 주셔도 돼요. 전 아버님이 주시는 김치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동서는 계속해서 시아버지한테만 틱틱거리더라고요. 동서한텐 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 시아버지가 손주를 너무 예뻐해서 좀 놀아주려고 하면 동서가 기겁을 하면서 또 이러는 겁니다. 아버님, 그런 식으로 갑자기 다가가면 우리 아들 놀래요. 그리고 원래 어린애들은 안경 쓴 남자 싫어하는 거 모르세요? 그러니까 저희 애랑 놀아주고 싶으시면 그 안경도 좀 벗고 수염도 좀 깔끔하게 밀고 오시라고요. 저는 그런 동설 보면서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도 결혼 생활을 하면서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게 되었어요. 저희 시아버진 저 몸보신하라며 몸에 좋은 것도 많이 사다 주시고 저희 남편한텐 이런 얘기까지 하시더라고요. 상현아, 원래 여자가 애를 낳고 나면 산후조리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더라. 이 시기에 몸 망가지면 나이 들어서 엄청 고생하는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네가 남편으로서 네 마누라 잘 챙기고 보살펴야 된다. 알았지? 저희 시누이도 제가 애 둘 키우느라 힘들 것 같다면서 퇴근하고 자주 저희 애들을 봐주더라고요. 우유도 먹이고 기저귀도 갈아주는데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큰 올케 언니, 전 우리 조카들 보는 게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조카들은 제가 볼 테니까 올케 언니 들어가서 좀 쉬세요. 하루 종일 애들 보는 거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행복한 시간만 있을 줄 알았던 저희 가족한테 정말 청천벽력 같은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제가 결혼한 지 3년쯤 됐을 때였는데 시모가 평소보다 유난히 심하게 시아버지를 잡으시더라고요. 시아버지도 너무 듣기 싫으셨는지 날이 엄청 추웠는데도 갑자기 산책을 간다고 하시더군요. 아유, 아버님, 이렇게 추운데 나가시려고요? 나갔다가 감기라도 걸리시면 어떡해요?
괜찮다. 머리가 너무 복잡해서 바람 좀 쐬고 싶어서 그래. 따뜻하게 입고 나갈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거라. 하지만 그렇게 밖으로 나간 시아버진 영영 돌아오실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산책을 나가신 지 한참이 됐는데도 집에도 안 오시고 연락도 안 되시길래 저랑 남편이 찾으러 나갔었어요. 그러다가 거리에 웬 앰뷸런스가 와 있길래 무슨 일인가 했는데 세상에 저희 시아버지가 구급차에 실려 가시는 거예요. 급하게 병원으로 쫓아갔는데 결국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습니다. 산책하다가 쓰러지신 걸 지나가던 행인이 119에 신고한 거였어요. 그때 저희 가족들은 너무 충격을 받아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죄송해요, 아버님. 아버님이 마음이 답답해서 나가셨던 건데 제가 그냥 말도 더 많이 걸어드리고 위로도 해드릴 거 그랬어요. 그랬으면 그 추운 날 혼자 나가지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시아버지가 저한테 워낙 잘해주셨기 때문에 슬픔을 이겨내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한편으론 그날 시모가 그렇게 심하게 안 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도 않았을 거라는 원망의 생각도 들더군요. 하지만 장례식장에서 펑펑 우는 시모를 보니까 차마 시모한테 모진 말은 할 수가 없더라고요. 결국 저희 가족은 슬픔 속에 장례식을 치르고 시아버지를 보내드릴 수밖에 없었죠. 그 후에도 저희는 계속 시댁에서 살았는데 그때부터 지옥이 펼쳐지기 시작하더군요. 평소에 시부를 그렇게 들들 볶던 시모가 그 대상이 없어지니까 타겟을 저로 바꿨나 봐요. 그때부터 자꾸만 저한테 별것도 아닌 걸로 짜증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유, 내 옷이 다 쪼그라들었잖아. 너 내가 아무 옷이나 건조기에 돌리면 안 된다고 했지? 왜 내 말을 안 들어서 이 사단을 만들어? 어머님, 그거 건조기 제가 돌린 게 아니라 어머님이 돌리신 거잖아요. 아까 어머님이 버튼 눌러서 돌리시는 거 제가 똑똑히 봤는데요. 내가 언제 돌렸다고 그래? 너 지금 네가 잘못해놓고 나한테 누명 씌우는 거니? 저는 진짜로 건조기를 건드린 적도 없고 시무가 돌린 걸 똑똑히 봤는데 제가 잘못한 것처럼 뒤집어 씌우시더라고요. 그러다가 한 번은 제가 세탁기를 돌렸는데 또 저한테 와서는 화를 내시는 겁니다. 얘, 너 미쳤니? 내가 옷 주머니에 돈 넣어놨는데 세탁기를 그냥 돌려버리면 어떡하니? 세탁기 돌리기 전에 주머니에 뭐 들어있는지 확인하고 돌려야 되는 건 기본 아니니? 내가 작은 돈도 아니고 5만 원권을 10장이나 넣어놨는데 아이 그걸 그냥 돌려버리면 어떡하냐고. 놀라서 세탁기를 얼른 끄고 옷을 뒤져보니까 시모가 입었던 바지 주머니에 5만 원권 지폐 여러 장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조금 물에 젖었을 뿐 찢어진 것도 없고 멀쩡했어요. 어머님, 다행히 돈은 멀쩡하네요. 근데 저한테만 뭐라고 하실 게 아니라 어머님이 옷을 빨래통에 넣기 전에 주머니에서 지폐를 빼셨으면 되는 거잖아요. 어머머, 아예 좀 봐. 너 때문에 내 돈 50만 원이 갈기갈기 찢어질 뻔했는데 지금 또 내 탓하고 있는 거야? 너 그딴 식으로 할 거면 살림 때려쳐. 시애미가 한마디 하면 네 알겠습니다 하면 그만이지. 어디서 꼬박꼬박 말대꾸라고 있어? 시모는 진짜 사소한 거 하나까지 다 제가 잘못했다고 하시고 심지어는 제가 맞는 말만 해도 본인이 맞다고 우기기까지 하시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계란 껍질을 일반 쓰레기에 버렸는데 시모가 그걸 다시 꺼내서 설거지통에 던지더니 저한테 소리를 치시는 거예요. 이해, 넌 시집 오기 전에 친정에서 이런 것도 하나 안 배웠니? 계란 껍질은 음식 쓰레기인데 왜 냄새나게 일반 쓰레기 봉투에 버리고 난리야? 결혼한 애가 이런 기본적인 것도 하나도 모르면 어떡하니? 네? 계란 껍질이 일반 쓰레기지 왜 음식 쓰레기예요, 어머님? 제가 저번에 인터넷에서 다 확인했는데 계란 껍질은 석회질이 포함되어 있고 사료로도 쓸 수가 없어서 일반 쓰레기가 맞대요. 참나, 인터넷에 나오면 다 맞는 말인 줄 알아? 인터넷에서 떠드는 놈들보다 내 말이 100배 더 정확해.
너 우리 집에서 내가 법인 거 몰라? 내가 하라면 할 것이지. 왜 이렇게 말이 많어? 저는 너무 억울한 마음에 인터넷에서 검색한 내용을 직접 시모한테 보여줬어요. 그런데도 시모는 계속 본인 말만 맞다고 우기시더군요. 그러면서 저보고 살림도 하나도 할 줄 모르는 바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너무 속상하기도 하고 계속 이렇게 사는 게 싫기도 해서 시모랑 좋게 좋게 화해를 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제가 백화점에 가서 시모 선물로 신발을 산 적이 있었어요. 신발장에서 미리 시모 신발 사이즈도 확인하고 235로 사갔었는데 시모가 그 신발을 보자마자 또 저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참나, 신발을 사올 거면 제대로나 사올 것이지. 왜 내 사이즈도 아닌 걸 사오고 난리야? 내 신발 사이즈 235가 아니라 240이거든? 네? 신발장에 있는 어머님 신발도 전부 다 235던데요. 평소에도 그 사이즈로 신으시는 거 아니었어요? 그건 다 크게 나온 신발들이야. 뭘 잘 알지도 못하면서 따박따박 대들고 있어. 그리고 나 이 브랜드 신발 안 신거든. 나 이거 필요 없으니까 다시 가져가서 환불하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 시모는 그렇게 말하고서는 저한테 신발을 던져버리더군요. 그날 저는 시모와 관계가 좋아지는 건 불가능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생각에 남편한테 다 얘기를 하고 분가를 하자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시모한테 크게 화를 내더군요. 어머니, 그동안 저 없을 때 이 사람한테 그렇게 심하게 하셨다면서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저 어머니랑 못 살아요. 이제부터 저희 나갈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결국 전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년 만에 분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1년간의 시간이 저한텐 정말 지옥이나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분가를 했다고 해서 스트레스가 아예 없어진 건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분가했더니 시모가 삐져가지고선 저한테 전화해서 이러시는 거예요. 너, 네가 뭘 잘못했는지 알지? 그래도 내가 마음이 넓은 사람이니까 네가 앞으로 나한테 잘한다고 하면 내가 용서해주고 다시 받아주마. 앞으로 매일 꼬박꼬박 나한테 안부 전화하고 주말에도 나 먹을 반찬 좀 와서 해놓거라. 그렇게 한 달 동안 하면 내가 너희 다시 우리 집으로 들어오게 해주마. 어머님, 전 그 집에 다시 돌아갈 생각 없어요. 어머님이 절 내쫓으신 게 아니라 제가 제 발로 나온 거 모르세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말씀 하지 말아주세요. 그런데 시모뿐만이 아니라 동서도 얄미운 짓을 계속하더군요. 저희 시아버지 제사 때마다 일이 바쁘다면서 와서 돕지도 않고 제사 시작하기 직전에 오는 거예요. 게다가 동서가 예식장 상담실장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자기 돈 잘 번다고 은근히 저를 무시하기도 하더군요. 형님, 아무리 대기업 하청업체밖에 안 다닌다고 해도 머리 스타일이 구질구질하게 이게 뭐예요? 월급 적다고 돈 없는 티를 너무 내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 내가 무슨 돈 없는 티를 낸다고 그래? 맞잖아요. 제발 저를 좀 보고 배우세요. 전 사람을 많이 만나는 직업이라 항상 화장도 예쁘게 하고 관리 잘하잖아요. 형님 그렇게 아줌마처럼 하고 다니면 나중에 아주버님이 바람 날지도 몰라요. 뭐? 동서 지금 말 다 했어? 우리 남편은 절대 바람 피울 사람 아니거든? 그런 동서나 자기 관리 열심히 하면서 서방님 바람 안 피게 조심하면서 살아. 안 그래도 회사 다니면서 애들 키우느라 바빠 죽겠는데 왜 나한테까지 그런 걸 강요하고 난리야? 그렇게 하루하루 시모와 동서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는데 한 번은 저희 시누이가 저보고 술 한잔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갔더니 시누이가 절 위로해주기 시작하더군요. 큰올케 언니, 요즘에 우리 엄마 때문에 많이 힘들죠? 사실 우리 엄마가 예전에 아빠 사업 잘 될 때는 안 그랬었거든요. 그때 먹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먹고 사고 싶은 것도 다 살 수 있어서 그런지 화도 잘 안 내고 말투도 상냥했었어요. 근데 저희 아빠 사업 망하고 나서부터 저렇게 변해버린 거 있죠? 저도 우리 엄마가 하는 행동 볼 때마다 진짜 이해가 안 돼 죽겠어요.
예전부터 제발 올케 언니한테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도 제 말을 도무지 안 듣더라고요. 그래도 전 항상 올케 언니 편인 거 알죠? 엄마가 또 힘들게 하면 저한테 얘기해요. 제가 어떻게든 엄마한테 그러지 말라고 잘 설득해 볼게요. 그래도 남편과 시누이가 제 편을 들어주니까 조금은 위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느 정도는 참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덧 제가 결혼한 지도 9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그때쯤 평소처럼 샤워를 하는데 가슴에 뭔가 볼록한 게 만져지는 거예요. 이상하다는 생각에 남편한테 얘기를 해봤더니 저보고 얼른 병원에 가보자고 하더군요. 그렇게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정말 충격적인 얘기를 듣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여태까지 건강하게 살았던 제가 유방암 2기라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인터넷으로 검색을 많이 해봤는데 사람마다 다 얘기가 다르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쉽게 완치된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부작용 때문에 세상을 떠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걸 보고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어쨌든 가족들은 다 알아야겠다는 생각에 저희 친정이랑 시댁에 전부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서 걱정하시는 저희 친정 부모님과는 달리 시모는 시큰둥하게 반응하더군요. 어머님, 의사가 그러는데 수술하기 전에 항암치를 먼저 해서 암 크기를 줄여놓고 수술하는 게 더 좋대요. 그래서 저 2주 뒤에 입원하고 항암 치료하기로 했어요. 뭐? 2주 뒤에? 그럼 네 시아버지 제사랑 날짜가 겹치는 거 아니니? 그렇긴 한데 제일 빠른 날짜가 그날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니면 아예 뒤로 한참 미뤄야 된대요. 참나, 그거 다 병원에서 핑계 대는 거야. 넌 바보같이 그 말을 다 믿고 있니? 제 걱정을 해주기는커녕 핀자만 주시는 걸 보고 너무 서운하고 속상하더군요. 그래도 절 걱정해주는 다른 가족들이 많으니까 전 일정대로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입원한 당일날 시모가 저한테 전화를 해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이해, 너 진짜로 오늘 입원할 거 아니지? 내일 네 시아버지 제사잖아. 네? 저 벌써 입원해서 병원인데요. 제가 오늘 입원해서 항암 치료한다고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뭐라고? 아니, 시아버지 제사를 코앞에 두고 병원에 입원하는 며느리가 어디 있어? 너 당장 그 병원에서 나와라. 내일 제사나 치르고 다시 입원하라고. 어머님, 제가 병원에 무슨 놀러 온 줄 아세요? 저 유방암이라고요, 유방암. 사람이 아파서 입원한다는데 진짜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도 아버님 제사 전날에 입원하는 거 아버님한테 죄송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이 아니면 뒤로 확 밀린다는데 어떡해요, 그럼? 확 밀리든 말든 그건 내 알 바 아니고 좋은 말로 할 때 당장 병원에서 나와. 이게 어디서 아프다는 핑계로 지 시아버지 제사 건너뛰려고 해? 제가 건너뛰고 싶어서 건너뛰는 거 아니라니까요? 제발 이러지 좀 마세요. 저 없다고 제사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세상에 며느리가 암에 걸려서 입원을 한다는데 제사 때문에 당장 병원에서 나오라는 시모가 어디 있나요? 시모랑 한참 말다툼을 하다가 전화를 끊었는데 너무 어이가 없고 황당해서 한동안 혼자 씩씩거렸어요.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이번엔 동서까지 전화 와서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형님, 저 이번에도 일이 너무 바빠서요. 내일 아버님 제사 못 가니까 저 대신 형님이 좀 고생해 주세요. 대신 제가 수고비로 5만 원 보내드릴게요. 뭐? 동서, 내가 동서한테도 나 입원한다고 얘기했잖아. 여태까지 바쁘다는 핑계로 맨날 늦게 왔으니까 올해만큼은 동서가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런 게 어딨어요. 저 진짜 바빠서 못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형님, 솔직히 너무 엄살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유방암 그거 별것도 아닌데 이번 날짜 좀 미루면 되잖아요. 형님 지금 제사하기 싫어서 일부러 오늘 입원하신 거죠? 참, 동서까지 진짜 왜 그래? 다들 내가 아프다는 걸 장난으로 아는 거야?
나 암 환자야, 암 환자. 제발 나한테 이러지 좀 말라고. 저는 그렇게 전화를 끊고선 머리가 너무 아파서 한동안 머리를 부여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모는 저한테 문자까지 해서는 막말을 하더라고요. 너 내일 안 오면 가만 안 둘 줄 알아. 네 시아버지가 너를 얼마나 아꼈는데 네가 감히 제사날 안 올 수가 있어? 너 내일 안 오면 사람도 아니야. 아주 짐승이나 마찬가지라고. 게다가 동서까지도 문자로 절 아주 들들 볶기 시작하더군요. 형님, 그렇게 안 봤는데 되게 엄살이 심하시네요. 형님이 못 간다고 하니까 어머님이 저라도 내일 꼭 오라고 하시잖아요. 형님 때문에 귀찮게 이게 뭐예요? 제발 유난 좀 작작 떠세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그냥 휴대폰을 아예 옆으로 치워버리고 문자들을 다 무시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이 되어 난생 처음 항암 치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몸에 약이 들어가니 머리가 너무 무겁고 몸에 오한이 들어서 힘들더라고요. 남편이 옆에서 절 지켜주면서 많이 응원해줬어요. 여보, 오늘 우리 아버지 재산 내가 가서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당신은 그냥 당신 몸 생각만 해. 지금은 당신이 몸 건강해지는 게 제일 우선이야. 결국 저는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받느라 시아버지 제사를 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번 3일차 때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주 문자 폭탄이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휴대폰을 열어 문자를 읽어봤는데 세상에 시모가 저한테 아주 저주를 퍼부어 놨더라고요. 네가 감히 유방암 핑계를 대고 네 시아버지 제사에 안 와? 너 그딴 식으로 아프다는 핑계 댈 거면 내가 너 평생 병 안 낫게 해달라고 매일매일 기도할 거야. 오랫동안 고통 속에 살라고 저주할 거라고. 저는 그 문자를 보고 너무 화가 나고 충격을 받아 손이 덜덜 떨리더군요. 제가 병에 걸린 게 제 잘못도 아닌데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날 저희 친정 엄마가 병문안을 오셨는데 그때 또 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는 거예요. 그냥 무시하려다가 휴대폰을 봤는데 또 시모가 저주의 문자를 보냈더군요. 그런데 저도 모르게 그걸 보고 한숨을 쉬고 인상을 찌푸렸더니 저희 엄마가 이러시더라고요. 경애야, 뭔데 그래? 뭐길래 휴대폰을 보자마자 표정이 그렇게 안 좋은 거야? 아, 별거 아니에요.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별거 아니긴. 아까부터 네 휴대폰에 계속 뭐가 오는 것 같던데 네가 무시하고 계속 확인도 안 하다가 방금 전에 휴대폰도 보고 인상까지 찌푸렸잖아. 도대체 뭐길래 아픈 애가 한숨을 푹푹 쉬고 있는 거냐고. 엄만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제 휴대폰을 뺏어가서 보려고 하시더군요. 전 엄마가 그 문자를 보고 충격받으실까봐 손을 뻗어 휴대폰을 다시 뺏으려고 했어요. 엄마, 제 휴대폰 주세요. 그거 보지 말고 그냥 저 주시라고요. 하지만 엄만 끝끝내 휴대폰을 뺏어가서 문자를 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선 큰 충격을 받으셨는지 얼굴이 새빨개져선 불같이 화를 내시더라고요. 경애 너 여태까지 네 시어머니한테 이딴 취급 당하면서 살았던 거야? 어? 진짜 그랬던 거냐고. 아휴, 너 이럴 거면 그냥 허서방이랑 이혼해라. 내가 귀하게 키운 딸내미가 시댁에서 이런 취급받는 거 나 도저히 못 참겠다. 그러니까 이딴 여자한테 시어머니 대접해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혼하라고. 엄마가 이혼하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시는데 차마 그 말에 반박을 못 하겠더라고요. 사실 저도 시모가 저한테 저주의 문자를 보냈을 때 이걸 해결하려면 이혼밖에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큰맘 먹고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출근한 사이에 남동생한테 부탁해서 이혼 서류를 출력하고 시모가 준 진주 반지랑 같이 담아서 퀵으로 시댁에 보내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엔 제가 남편과 왜 이혼을 결심했는지에 대한 이유도 하나하나 다 써놨습니다. 첫째, 시댁과 합가해서 사는 동안 시어머니라는 사람이 며느리 나를 못 살게 굴고 누명 씌우고
사사건건 소리를 지르며 화낸 거. 둘째, 동설한 인간이 형님이 날 무시하고 깔보고 집안 행사를 전부 다 떠넘긴 거. 셋째, 암에 걸린 며느리 위로해주긴커녕 평생 병으로 고생하라고 저주한 거. 넷째, 이 와중에도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사과 한마디 안 한 거. 그러므로 나 김경애는 남편 허상영과 도저히 살 수 없어 이혼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퀵을 시댁에 보내니까 시모가 저희 남편한테 연락을 했나 봐요. 남편이 깜짝 놀라선 저한테 전화해서 이러더라고요. 여보, 갑자기 우리 집에 이혼 서류 보낸 거 뭐야? 진짜로 나랑 이혼하겠다고? 당신 지금 장난치는 거지? 장난은 무슨. 당신도 여태까지 어머님이랑 동서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알잖아. 그런데 심지어 시어머니라는 사람이 며느리한테 평생 병으로 고생하라고 저주까지 하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이랑 계속 살 수 있겠어? 뭐? 우리 어머니가 저주를 했다니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한테 시모가 저한테 보냈던 문자들을 전부 다 똑같이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너무 놀라서 회사에 반차를 쓰고 병원에 달려오더군요. 여보, 진짜로 우리 어머니가 당신한테 이런 문자를 보냈단 말이야? 아니, 어떻게 아픈 며느리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걸 나한테 물어보면 어떡해? 나 안 그래도 항암 치료 받느라 힘들고 무서워 죽겠는데 어머님이 그런 식으로 문자를 보내서 얼마나 충격받았는 줄 알아? 세상에 남한테도 그런 식으로 저주는 안 하는데 어떻게 며느리 나한테 그러실 수가 있냐고. 여보, 미안해. 나 진짜 우리 어머니가 당신한테 이렇게까지 하는 줄은 몰랐어. 평소에 당신한테 막말도 하고 함부로 하시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짓까지 하실 줄은 몰랐단 말이야. 근데 여보, 나 당신하고 헤어질 수는 없어. 나 당신 없으면 안 되는 거 알잖아. 그럼 이번에 확실하게 선택해. 이대로 나랑 이혼할 건지 아니면 당신이 어머님이랑 동서 확실하게 단속할 건지 선택하라고. 만약에 당신이 이번 일 해결 못하면 난 무조건 당신이랑 이혼할 거야. 그러니까 알아서 잘 선택하길 바래. 알았어? 알았어, 여보.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 확실하게 얘기하고 올게. 다신 당신한테 그렇게 못하도록 할 테니까 제발 나랑 이혼만큼은 하지 말아주라. 어? 남편은 눈물까지 흘리며 저한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더니 결국 단판을 짓고 오겠다고 나가더군요. 저는 병원에 있느라 시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몰랐는데 그날 신우이가 저한테 전화해서 자세히 말을 해줬어요. 신우이한테 듣기론 저희 남편이 시댁에 시동생과 동서까지 다 불러서 아주 뒤집어 엎었다고 하더군요. 어머니, 어떻게 사람이 그러실 수가 있어요? 저희 와이프가 암에 걸려서 항암 치료 때문에 입원한다는데 어떻게 제사 한 번 안 왔다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저주를 퍼부을 수가 있냐고요? 어머니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원래 그렇게 인정머리도 없고 다른 사람한테 못된 말만 하시는 분이었냐고요? 참나, 내 애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래? 솔직히 유방암 그거 별것도 아닌데 네 아버지 제삿날이랑 겹치게 입원 날짜 잡은 게 잘못이지. 입원 몇 주 늦게 한다고 큰일 나는 것도 아닌데 며느리라는 애가 게을러 터져가지고 수 쓴 거잖아. 몇 주 늦게 입원하면 큰일 나는지 안 나는지 어머니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자꾸 유방암이 별거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유방암으로 세상 떠나는 사람들도 은근히 많거든요. 그리고 저는요, 착하디 착한 저희 와이프가 이 젊은 나이에 암에 걸렸다고 해서 진짜 가슴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머닌 암에 걸린 사람한테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유방암이 무슨 감기 정도로 가벼운 병인 줄 아시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감기만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유난 떨 정도도 아니지. 게다가 말기도 아니고 이긴데 왜 너까지 네 마누라만 감싸고 난리야? 그래도 네 마누라 멀쩡히 살아있지만 네 아버지님이 돌아가신 분이야. 돌아가신 분 제사 챙기는 게 중요하지. 살아있는 사람 병원 가는 게 중요하니? 어머니,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세요? 살아있는 사람 병 걸린 거 무시하다간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여태까지 아버지 제사 때마다 제일 많이 챙긴 게 누구예요? 어머니도 아니고 재수 씨도 아니고 바로 저희 와이프잖아요. 여태까지 몇 년을 제사 때마다 제일 신경 썼는데 올해 한번 참석 못한 거 가지고 이렇게까지 하셔야 돼요? 저 어머니가 이런 식으로 하시면 어머니랑 그냥 연 끊고 살 거예요. 저한텐 저희 와이프도 제가 평생 책임져야 할 소중한 가족인데 그 사람한테 그렇게 함부로 하시는 거 이제 못 참겠다고요. 뭐? 네가 나랑 이 연을 끊어? 이게 아주 마누라한테 미쳐가지고 지 엄마한테 아주 못할 소리를 하는구나. 시모는 끝까지 사과 한마디 안 하고 남편한테 화를 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남편은 거기서 더 나아가 시동생한테도 크게 소리쳤다고 합니다. 상진이 너도 마찬가지야. 너 앞으로 네 마누라 제대로 간수 못하면 가만 안 둘 줄 알아. 아무리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여자여도 그렇지. 어디서 형님 되는 사람한테 함부로 하고 있어? 그리고 재수 씨, 지금 이 사태가 일어난 배경에 재수 씨도 있는 거 아시죠? 저 아무리 재수 씨가 우리 상진이 와이프여도 못 참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 입 조심하면서 살라고요. 아시겠어요? 그러자 시동생이 한숨을 푹푹 쉬면서 동서한테 소리를 쳤다고 하더군요. 당신, 내가 언젠간 이런 일 벌어질 줄 알았다. 그러게 내가 우리 형수님한테 작작하라고 했지? 당신 이제 두고 봐. 그 거지 같은 성격 안 고치면 당신도 나랑 인연 끝이야. 알어? 여보, 무슨 말을 그렇게까지 해. 지금 형님 때문에 나랑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그럼 당신이 우리 형수님 가슴에 대못을 받고 가족 간의 파탄까지 나게 만드는데 내가 언제까지 당신을 참고 살아야겠어? 그러니까 앞으로 그 성격 못 고치겠으면 그냥 지금 이 자리에서 나랑 이혼해. 알았어?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난 후 다시 병원으로 돌아온 남편은 저한테 미안하다고 또다시 사과를 하더군요. 다신 그런 일 없게 하겠다고 저한테 몇 번이고 약속을 했어요. 그렇게 저는 3박 4일간의 입원을 마치고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연을 끊겠다고 한 말이 무서웠는지 시모가 저희 집에 찾아와선 갑자기 사과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큰애야, 내가 정말 미안하다. 내가 그날 네 시아버지 제사 끝나고 술을 많이 마셔서 그랬어. 원래 사람이 술에 취하다 보면 말실수도 하고 그러는 거잖니. 세상에 시모는 핑계댈 게 없어서 술 핑계를 대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연예인이고 뭐고 사고치고 나면 술 먹고 심신미약 상태로 그랬다고 변명을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 시모도 똑같더군요. 어머님, 취중 진담이라는 말 모르세요? 술 먹고 그런 말씀하셨으면 평소에 속으로 저한테 그렇게 저주라고 싶으셨던 거잖아요. 저는요, 아픈 사람한테 금방 나을 수 있을 거라고 응원하는 사람은 봤어도 평생 낫지 말고 고통스러워하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처음 봤어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절대로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잖니. 그런데 나도 너 없이 제사 지내는 게 막막해서 그랬어. 너도 알다시피 네 동서가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니? 그래서 안 그래도 네 동서랑 둘이 한다고 생각하니까 걱정이 많았는데 막상 제사 당일날 되니까 아무것도 도움이 안 돼서 결국엔 내가 다 해야 되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게 다 너 때문인 것 같아서 나도 모르게 그만 너한테 그런 심한 말을 해버렸다. 내가 그러면 안 됐었는데 술에 취해서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 여태까지 제가 아버님 제사 잘 챙겨서 편하셨으면 오히려 저한테 고맙다고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제가 매년 잘하다가 아파서 딱 올해만 빠진다는데 그거 가지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저 그리고 이번 일 때문에만 화난 거 아니에요. 어머님 그동안 저 진짜 못 살게 구셨잖아요. 그게 쌓이고 쌓여서 이렇게 됐다는 걸 왜 모르세요? 내가 너한테 그동안 심하게 했던 건 사과하마. 내가 너무 성격이 드세다 보니까 뭐든지 다 내 맘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했나 봐. 근데 나 그래도 우리 아들 없으면 못 사는 거 알잖니.
우리 아들이 나랑 영 끊는다는 얘기까지 하는데 내가 진짜 무서워 죽겠다. 그러니까 네가 우리 아들 좀 알려주면 안 되겠니? 싫어요. 어머님 아들이 저랑 이혼하기 싫어서 결정한 건데 제가 그걸 왜 말려야 돼요? 그러게 이런 일 안 벌어지게 적당히 하셨어야죠. 그리고 저 지금 컨디션 안 좋으니까 이제 그만 집에 돌아가 주실래요? 아픈 사람 붙잡고 이러지 마시고 그냥 돌아가시라고요. 그런데도 계속 시모가 저한테 매달리니까 이번엔 저희 아들까지 나와서 시모한테 이러더라고요. 할머니 미워요. 여태까지 우리 엄마 힘들게 했으면서 왜 우리 엄마 보고 또 참으라고 해요? 저도 할머니 보기 싫으니까 그냥 가세요. 저 할머니 같은 사람 싫단 말이에요. 그러자 시모가 크게 충격을 받았는지 입을 떡 벌리시더군요. 그러더니 더 얘기해봤자 안 통할 거라고 생각했는지 그냥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는 동서까지 찾아와 저한테 빌더군요. 형님, 저 앞으로 형님한테 함부로 안 할게요. 저보다 돈 못 번다고 무시하지도 않고 형님이 걸린 유방암이 별거 아니라는 얘기도 안 할게요. 그러니까 제 사과 좀 받아주시면 안 될까요? 저 우리 그이가 자꾸 이혼한다고 해서 너무 무섭단 말이에요. 동서, 난 동서 사과 받아주고 싶지 않아. 동서가 지금은 서방님이랑 이혼하기 싫어서 나한테 잘못했다고 비나 본데 시간 조금만 지나면 또 원래대로 돌아올 거 뻔하잖아. 그러니까 서방님한테 이혼당하든 말든 그건 동서가 알아서 해. 알았어? 결국 전 저한테 용서를 비는 시모와 동서 둘 다 용서해주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신우이한테 들어보니까 시모가 제삿날 술을 진짜로 많이 먹긴 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아무리 술을 많이 먹었어도 그렇지 병에 걸려서 고통받고 불안해하는 며느리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나요? 지금도 자려고 누우면 그때 시모가 저한테 보냈던 문자가 생각나 소름이 다 끼치는데 그게 제 머릿속에서 지워지기 전까진 용서하기 힘들 것 같네요. 그 후 저는 시모랑 동서를 계속 안 보고 살고 있어요. 중간중간에 저한테 연락이 오는데 연락도 받지 않고 예전엔 한 번도 그런 적 없던 시모가 자꾸 반찬 같은 걸 해서 보내기도 하는데 그것도 그냥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냥 지금 이 상황을 모면하고 싶어서 억지로 연기하는 걸로밖에 안 보였거든요. 그래도 전 진심으로 절 걱정해주는 가족들이 있어서 정말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항암 치료를 6차까지 한 후 수술도 했는데 수술 후에는 남편이 집안일도 다 하고 저희 친정엄마가 저희 집에 와서 저를 많이 보살펴 주신답니다. 경애야, 아직도 수술 부위가 많이 아프니? 엄만 네가 아프지 않고 편하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수술하고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힘들어하는 걸 보니까 마음이 참 아프구나. 엄마, 나 괜찮아요. 팔을 움직일 때마다 수술 부위가 욱신거리긴 한데 그래도 못 참을 정도는 아니에요. 그리고 나 수술했다고 우리 그이랑 가족들 전부 다 날 공주 대접해주고 있잖아요. 하도 손 하나 까딱 못하게 하니까 어쩔 땐 너무 심심할 때도 있다니까요. 아유, 심심하면 주말에 허서방 쉴 때 우리 집으로 놀러 와. 의사 말이 수술 후에 가볍게 운동하는 게 좋다고 하니까 다 같이 집 앞에 산책이나 좀 하러 가자. 전 그렇게 주말마다 저희 친정 식구들을 만나서 산책도 하고 도란도란 얘기도 나누며 잘 지냈습니다. 신우이랑도 가끔씩 만나서 밥을 먹는데 얼마 전엔 신우이가 회사에서 승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가씨, 이번에 승진한 거 진짜 축하해요. 역시 아가씨처럼 똑똑하고 똑부러지는 사람은 회사에서 금방 인정받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말인데 이거 내가 아가씨를 위해서 준비한 승진 선물이거든요. 마음에 들지 모르겠지만 한번 열어봐요. 우와, 이거 가방이네요. 근데 올케 언니,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저 그냥 이렇게 밥 사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니까 이 가방은 그냥 올케 언니 쓰세요. 아니에요. 내가 아가씨한테 고마운 점이 많아서 겸사겸사 선물로 주는 거니까 그냥 받아줘요.
예전에 우리 애들 어릴 때 아가씨가 우리 애들도 많이 봐줬잖아요. 그리고 어머님이랑 갈등 있을 때도 아가씨가 제 편 들어줘서 얼마나 고마웠는데요. 그러니까 승진 기념으로 잘 들고 다녀요. 알았죠? 그렇게 시모랑 동서와 연락을 끊은 지도 벌써 1년이 지났네요. 전 아직도 그 둘을 용서하지 못했어요. 특히 시모의 경우 제가 아파서 입원했을 때 했던 그 저주의 말이 잊혀지지 않아 당분간은 용서가 힘들 것 같네요. 제가 이번에 병원에 입원해 보니까 세상에 암 환자가 진짜 많더라고요. 그런데 암 환자도 힘들지만 그 옆에서 간호하는 사람들도 참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힘든 것 같아요. 이래서 어른들이 건강이 최고의 자산이라고 하시는 건가 봐요. 아마 제 사연을 듣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의 주위에서도 아프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 그분들한테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픈 사람한텐 응원의 말 한마디가 정말 큰 힘이 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나쁜 말 한마디 때문에 좌절하거나 공포심에 휩싸일 수도 있으니까요. 제가 40대 중반의 나이에 암에 걸린 것처럼 젊은 사람들 중에서도 암 환자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나이가 젊을수록 암 진행이 더 빠르다고 들었는데 다들 용기 잃지 마시고 치료 잘 받으셔서 건강 괜찮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연세가 지긋하신 어르신 환자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전 이만 제 사연을 마치도록 할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 관리 잘 하시고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많이 보내시기 바랍니다.